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해주실 분은 홍종락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홍종락 교수님은 성균관대 의대교수, 삼성서울병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로 재직 중이시며 치과 임플란트, 고리식, 안악면 외상 등에 대해 진료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구강암면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홍종락입니다. 제가 구강암면외과를 발음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구강암면외과는 원래 BC 1600년도에 이집트나 아니면 고대의 여러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오랄 서저리라고 처음에 문헌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입안으로 행해지는 모든 수술을 행하는 과입니다. 구강암면외과의 유래는 오랄은 입 안을 뜻하고요. 맥실로는 턱을 뜻합니다. 그리고 페이셜은 얼굴 뜻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자로 일본 사람들이 구강암면외과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한글로도 구강암면외과인데요.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고 여러 일반인들이 들어서 이게 무슨 과인지 도저히 이름을 짐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구강외과라고 쉽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턱 얼굴 외과로 그렇게 이름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구강암면외과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일단 제가 맡고 있는 이런 얼굴 부위에 외상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턱이나 이런 것들이 골절을 입게 되면은 그냥 뼈 부러진 곳을 보고 그냥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입을 벌리고 다무는 관절의 기능과 그리고 이가 맞물리는 씹고 말하는 쪽의 기능을 염두에 둬서 뼈를 접고를 하고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안면 부위의 외상, 골절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얼굴의 기형 규정술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주걱턱 수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주걱턱 수술은 튀어나온 턱을 뒤로 집어서 다시 원래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접고를 하게 되는 수술인데 마찬가지로 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그리고 관절의 기능을 염두에 둬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구강암면외과에서 맡고 있는 수술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수술은 일단 사랑니 발치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임플란트를 이용한 인공치아 이식 수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가 빠지게 되면 위에 있는 치아가 내려오게 되고요. 양 옆에 있는 치아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이의 공간이 매우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초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환자인 경우에는 지금 위아래 이 사이에 무엇인가를 물고 이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양쪽 공간을 보게 되면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을 왼쪽 공간과 오른쪽 공간을 보게 되면 그게 큰 차이가 있지 않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물면은 이쪽 위아래 치아하고 잇몸이 거의 맞물리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사랑니와 사랑니 앞에 있는 어금니가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뼈가 내려오진 않았지만 이 좌측에 있는 공기주머니 이게 코고 이 코 옆에 있는 사각동이란 부비동입니다.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부비동이 많이 내려와 있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복하지 않고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이가 아래 있는 이가 위로 올라와서 이 몸에 닿이게 되고 위쪽의 공기주머니가 커지게 되면서 이 뼈가 많이 없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데요. 임플란트는 어떤 걸 얘기하게 되냐면은 우리 신체의 손실 부위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삽입되는 모든 물체를 임플란트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치과 임플란트가 워낙 많아져서 임플란트라고 말을 하게 되면 입안에 심겨지는 인공치아를 임플란트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플란트는 원래는 우리 몸속에 삽입되는 모든 보형 물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턱끝이나 이런 데 작은 턱을 튀어나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보형 물질도 임플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쓰는 임플란트는 요 빠진 치아를 대신해서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요 인공치근을 삽입하는 수술을 일컫게 되고 이런 삽입하는 치술이나 이런 삽입물을 치과 임플란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굉장히 역사가 길게 되는데요.
BC 60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임플란트는 어떻게 했냐면은 철이나 나무 조각, 조개 껍질들을 입안에 이가 빠진 부위에 대고 망치로 쳐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가 어느 부위에 있냐면 이 부위에 있습니다. 조개 껍질을 망치로 쳐서 꼽아서 넣었는데요. 예전에 이런 수술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많은 감염을 앓게 되고 그리고 이물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몸으로 인식하지가 않고 자꾸 밀어내려 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틀니라든지 일반 보철술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40년 전에 미국에서 근대적인 임플란트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칼날형으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망치를 떼내 넣었습니다. 이 뼈에는 요 칼날이 들어갈 수 있는 칼집만 내고 위에서 망치로 쳐서 넣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지금 최근에 발거하게 됐는데 거의 30년 동안 쓰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잘 보시면은 뼈하고 요 임플란트 사이는 붙지가 않고 검은색으로 지금 라인이 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요 금속하고 뼈하고는 붙지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임플란트는 현재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때 많이 시술되었던 임플란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많은 임플란트는 대개 스웨덴에서 개발된 임플란트를 모체로 해서 많이 변형된 임플란트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나사형 임플란트를 처음 만든 브로네막 박사는 치과 의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정형외과 의사고 이것을 어떻게 개발되게 됐냐면은 이 임플란트는 티타늄입니다. 아까 미국에서 만들어낸 금속은 티타늄이 아니고 주로 스테인리스 스틸 쪽의 금속이 되겠는데요. 티타늄이 뼈하고 붙는다는 건 이 사람은 알지는 못했지만 골절이라든지 여러 수술을 하고 나서 이 나사를 제거할 때 굉장히 빼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응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게 1950년대 초기고 1960년대에 치과용 임플란트를 시중에 내놓게 되고 1970년대 미국에 수입하게 되면서 근대적인 임플란트가 지금 현대적인 임플란트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임플란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 티타늄이란 금속은 뼈 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금속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물로 느끼지 않고 자기 몸의 일부, 뼈로 느끼게 되면서 이 뼈하고 임플란트랑 붙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게 되고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접고를 하기 위해서는 두 뼈가 움직이지 않아야 하듯이 임플란트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이런 나사형으로 낑겨 넣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디자인이 개발되었습니다. 임플란트는 어떤 분한테 좋으냐 하면은 의치에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치가 너무 커서 뒤쪽 입천장 쪽을 자극하는 경우에는 많이 구토라든지 오심 같은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뼈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의치가 입안에서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는 기본적으로 잇몸에 누르는 힘을 전달하고 빠지려는 힘은 치아 쪽에서 안 빠지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치아에 계속 자극을 가하고 힘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 치아를 좋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원치 않는 경우, 그런 경우 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가 하나 빠졌을 때 주변 치아를 깎아서 거는 브릿지라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브릿지라는 치료 없이 빠진 곳에만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 치아를 수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이나 이런 걸 받으신 분들은 기존의 의치나 브릿지 등 이런 치료가 가능하지가 않게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특수보철로서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장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일단은 일반 보철에 비해서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임플란트는 대개 몇십 년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성공률을 따지게 되면 15년 이상 쓰게 될 가능성이 약 80에서 85% 이상입니다. 즉 자연치를 하나 얻는 것과 똑같고 관리만 잘 된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씹는 힘으로만 따지면은 굉장히 의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하고요. 자연치에 거의 가깝게 됩니다. 그리고 틀린 경우에는 입을 벌리거나 아니면 턱의 위치가 좋지 못한 경우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빠지게 되는 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음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아래 턱이나 입 주변의 모양이 자연스러워지고 굉장히 좋게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나 이런 것 같이 양옆에 치아를 깎지 않고 그 빠진 곳 자체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남은 치아를 깎지 않고 우리가 보초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브릿지 치료인데요. 지금 여기 치아가 하나 빠졌을 때 양옆 치아를 깎아서 넣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양옆의 치아를 깎게 되고 한번 깎은 치질은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가 평생 동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주변 치아하고 이 브릿지 보철물에 접착제가 녹거나 아니면 이 주변에 썩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보철물을 철거하게 되고 더 큰 보철물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틀니는 씹을 때는 씹는 힘은 대부분 이 잇몸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지만 이게 끈적끈적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씹으실 때 이런 것들을 빠뜨리려는 빠지게 하려는 힘이 작용할 때는 주변 치아에 거는 걸 갖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치아를 자꾸 빼려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래 작용하게 된다면은 주변 치아들이 상당히 좋지 못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빠진 곳에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위에다가 보철 수복을 하는 술식이기 때문에 주변 치아를 보존할 수가 있고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단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틀니나 다른 브릿지 보철물에 비해서 조금 더 들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리식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로 1년 정도가 걸리게 되고 고리식을 안 하는 경우에는 위에 턱에서는 6개월, 아래 턱에서는 대개 한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주변 여건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틀니를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과정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일단 병원에 내원하시면 우리가 그 입안을 보고 임플란트가 몇 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심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환자의 그 요구를 살펴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림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는 이 뼈하고 임플란트랑 붙는 기간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식으로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서로 뼈처럼 붙는 기간이 윗턱에서는 6개월, 밑에 턱에서는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이거보다 다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빨라지기는 하였는데요. 그래도 대부분 많은 치료 클리닉에서는 6개월과 3개월의 프로토콜을 대부분은 지키고 있습니다. 6개월,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2차 수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그림에서 보게 되겠는데요. 묻어두었던 임플란트를 그 바깥으로 노출해서 임플란트 보철이 꼽힐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차 수술은 안 하고 보통 식리 수술일 때 임플란트를 노출해서 2차 수술을 같이 해버리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고리식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2차 수술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2차 수술을 한 다음에는 짧게는 2주, 보통 2주 정도 기다리게 되고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수식을 더 했을 경우에는 4주 정도 후에 보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보철은 대부분 다른 보철 수식과 동일하게 됩니다. 일단 본을 뜨고요. 본을 뜬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공실에서 보철과 의사와 기공사가 보철물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보철과 그 진료실에 다시 보철물을 꼽기만 하면은 치료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반드시 유지와 정기적인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오래 쓰실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연치가 새로 생긴 것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연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좋다고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은 썩거나 아니면 잇몸 질환을 앓게 돼서 종국에는 흔들리고 뽑히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충치는 생기지 않지만 잇몸 질환은 앓게 됩니다. 따라서 잇몸 질환을 앓지 않고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임플란트 보철물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스크류와 그 몸체로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다시 병원으로 오셔서 6개월에 1년마다 오셔서 풀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시술 전에 검사는 의사가 보고 어느 곳에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잇몸 상태라든지 뼈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을 떠서 입 바깥으로 옮겨서 여러 가지 운동을 시켜보고 여기서 일단 보철물을 만들어 보고 보철물을 만든 상태에서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것은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우리가 이곳의 골질의 상태와 그리고 요즘 밑에 지나가는 게 항상 얘기하고 있는 하치조 신경입니다.
요거보다는 항상 위에 심겨져야 돼. 2mm 정도 위에 심겨져야 되고, 그리고 요것이 상악동입니다. 요것이 코고, 코 옆에 우리가 공기주머니를 턱에 달고 있게 되는데요. 이쪽에 요쪽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신경을 침범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양 옆에 치아 뿌리를 건드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요 한계 내에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임플란트를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CT가 많이 좋아져서 CT를 찍은 다음에 컴퓨터로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자기가 알아서 찾게 해주고, 그리고 3차원 모형을 프로그램으로서 만들게 해주기 때문에 의사가 좀 더 뼈의 모양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일단 간단합니다.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를 돌려서 박는 것입니다. 일단 시술 과정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둥근 드릴로서 이제 이게 지금 이 빠진 2개의 치아가 빠진 데다가 임플란트 2개를 심을 예정입니다. 2개를 심을 예정이고, 일단 심길 곳, 가장 아이디어라는 곳을 일단 마킹을 하게 됩니다. 이 심길 곳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을 떠서 밖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보철물을 만들어 보았을 때 가장 임플란트가 잘 들어가야만 한 곳에다가 우리가 임플란트 들어가는 곳을 표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입 안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둥근 거 쓰고 긴 걸 써서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모양을 넓혀 나가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에 그 구멍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시술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픈 것도 별로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이 정도면 굉장히 뼈가 좋은 곳인데요. 지금 이 위에서는 테이블이 굉장히 넓고 안쪽에서는 좀 많이 들어갔지만 이 정도는 안쪽에 조금 고리식을 할 정도면 대부분 해결되는 이 정도는 굉장히 수술하기에 양호한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대부분 95% 이상 성공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성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만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임플란트 심기 정말 힘든 환경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우리가 조성을 해서 임플란트 심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리식 수술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 가장 좋게 심게 하려고 환자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골 이식 수술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는 성공률이 다소 떨어집니다. 그냥 뼈가 좋은 곳에 심으면은 누가 심어도 다 성공하게 됩니다. 대부분 95% 이상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위치에 심기만 하면은 대부분 성공한다는 얘기인데요. 뼈 이식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한 80에서 85%로 성공률이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굉장히 좋은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그다지 나쁜 성공률은 아니고요. 꽤 희망적인 성공률이 되겠습니다. 지금 뒤에 드릴링이 다 끝나고 이제 앞에 걸 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이 드릴 같은 것들은 대부분 저희 병원은 이 제조사들이 일회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거 쓰고 버립니다. 이 드릴 하나가 한 1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그냥 저희는 버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된 거는 이제 적절한 위치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위치에 심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 전에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 심지 못하게 되면은 적절한 위치에 심겨지도록 고리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술식을 한 다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드릴이 비치고 있습니다. 드릴이 비친다는 건 여기가 뼈가 얇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술을 끝내고 나서 이쪽에 뼈 이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뼈 이식을 해야 될 양이 굉장히 많다면은 우리가 뼈 이식을 하고 나서 뼈 이식이 성공되는 걸 보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경우에는 뼈 이식이 양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대부분 뼈 이식이 성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또는 심는 것과 동시에 뼈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같은 식으로 이제 드릴링이 다 끝났고 이제 위치가 정확하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고 나사형으로 되어 있고 요 톱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들을 많이 헐겁게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빡빡하게 들어가야, 물론 너무 빡빡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빡빡하게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지 잘 붙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이 임플란트 표면이 많이 개발이 좋아져서 최근에는 빠른 시일 내에 뼈가 잘 붙을 수 있게 그런 임플란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앞쪽에 임플란트를 다 심은 모습입니다. 뒤쪽에 임플란트를 다시 심는 거고요. 이 임플란트는 저희 병원에 있는 ITI라는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한 40개가 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입하는 업체, 만드는 업체 다 합치면 40개가 넘게 있고 국산도 꽤 있습니다. 국산을 심으면 굉장히 그 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요 ITI라는 임플란트는 스위스제 임플란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브로네막이라는 것은 스웨덴제입니다. 그리고 3i라고 미국산 임플란트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그 3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를 다 심게 되면은 그 위에다가 요 뚫린 구멍을 이렇게 나사로 막고 잇몸을 덮게 됩니다. 잇몸을 덮게 되면은 2차 수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잇몸을 안 덮고 노출시키면 2차 수술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릴이 비치는 데는 굉장히 얇은 데기 때문에 거기는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은 양인 경우에는 자기 뼈를 쓰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인공골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인공골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플란트가 비쳐 보이고요. 이런 걸 그냥 놔두게 되면 임플란트가 나중에 흔들리고 뽑히게 됩니다. 지금 이 비디오는 그 뒤쪽에서 자기 뼈를 조금 띄고 그거를 이제 그 인공골하고 섞어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될 겁니다. 자기 뼈를 조금 이제 띄는 모습이고요. 이게 자기 뼈고 이제 인공골하고 조금 섞게 됩니다. 자기 뼈랑 섞어서 일단 이쪽에다 이식을 하게 됩니다. 자기 뼈만 갖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모자르기 때문에 대부분 인공골을 쓰게 되는데요. 인공골을 쓰게 되는 경우도 인공골만 100% 쓰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가 않고 자기 뼈를 조금 섞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골이식을 할 때는 그 뼈를 만드는 재료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뼈를 만드는 세포도 있어야 되는데 주변 세포에서 자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굉장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자기 뼈를 조금 갈아서 섞어주면 거기서 세포가 나와서 조금 더 우리가 고리식을 조금 더 좋은 양질로 빨리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거는 이제 이식제 고정을 위해서 그 막을 덮는 모습이고요. 막을 하나 더 덮는 모습입니다. 임플란트 심는 과정을 보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뭐 충분한 경험만 있는 사람이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보다 오래 쓰시고 보다 잘 쓰실 수 있으려면은 뼈가 좋으셔야 되고 뼈가 좋지 못하다면 뼈를 좋게 만드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으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고리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봉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봉합하게 되면은 2차 수술을 해서 요 임플란트 구멍이 바깥에 보철물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요거 시간 관계상 요거 잠깐 끊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술할 때 뭐 그다지 뭐 크게 뭐 주의할 건 없지만 일단은 드시던 약은 다 드셔야 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도 있으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당뇨나 혈압이 그렇게 크게 임플란트 수술에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해질 수는 있지만 수술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드시는 처방된 약은 드셔도 꼭 끊으셔야 될 약이 혈소판 응집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스피린인데요.
이건 티클로피딘이라는 거고, 대부분 혈압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런 아스피린을 예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피를 흐름을 좋게 하고 혈증이 잘 안 생기게 하는 약인데요. 대부분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앓으셨던 분들도 드시고 계시고,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도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대동맥 분리라든지 혈관 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신데, 그 혈압약을 끊지 말고 드시라는 얘기지, 이런 약은 끊으셔야 됩니다. 다른 약은 다 드셔도 이 약은 끊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피가 멎지가 않습니다. 피가 멎지가 않게 되면은 수술하시고 나서 집에 가셔도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담배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수술이고 어떤 치유 반응을 기대하는 건데, 그 새살이 돋아오르고 뼈가 차오르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독한 담배 연기를 계속 내뿜어 주시면 붓지가 않게 됩니다. 붓지가 않고 양쪽 그 살이 붙지가 않게 되면은 입안에 있는 침이라든지 더러운 것들이 상처 내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상처가 감염이 되고 당연히 뼈가 안 생기고 임플란트가 붙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그 담배는 끊으셔야 됩니다. 끊지 않으면 뭐 당뇨가 아무리 높아도 그건 낮추면은 어느 정도 한 2, 3개월 정도 낮춰서 하면은 대부분 성공합니다. 근데 담배를 안 끊으시고 하게 되면은 저랑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상악동이라고 아까 그런 공기주머니에 고리식을 하면서 임플란트 심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축농증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감기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해결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없으신 상태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하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코 세척 같은 걸 조금 해서 깨끗하게 해서 오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수술하시기 전에 저희가 또 예방적으로 처방해드리는 약이 있는데요. 항생제하고 붙지 말라고 드리는 약인데 그런 거 미리 드시고 오시면 더욱 좋고요. 수술하실 때는 그다지 힘든 건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고리식 수술이나 어쨌든 좀 수술 시간이 길어지거나 환자분이 불쾌한 소리를 느낄 만한 술식이 있으면은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해서 수면 내시경과 같은 원리로 환자분들이 주무시면서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신마취는 아니고 제가 약을 끊으면 바로 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시는 동안에는 저랑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나누실 수가 있고 제가 입을 벌리라고 하면 벌리십니다. 근데 수술이 끝나면 기억을 못 하십니다. 기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꿈속에서 저랑 나누었던 것 같은 꿈과 같은 그런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할 때 크게 힘든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얼굴이라든지 주변이 전부 다 소독된 거기 때문에 손을 드시거나 그렇게 만지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끔 불편하시다가 손을 들어서 자꾸 그 얼굴을 뭐 긋거나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삼가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가장 불편하신 거는 좀 피가 하루 정도는 조금 찔끔찔끔 날 수가 있고 많이 붓게 됩니다. 붓는 거는 한 3, 4일 지나면 많이 빠지시게 되고 2주가 지나면 대부분 빠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출혈은 대부분 하루 정도만 나고 그것도 많이 나는 건 아니고 대부분 찔끔찔끔 나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 또 혈압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이나 불편한 것은 수술한 다음에 크게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수술입니다. 우리가 1차 수술을 지내고 나서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의 턱인데요. 6개월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6개월 후에는 이렇게 해서 내원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다 보초음을 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절개를 해서 바깥을 노출시킨 다음에 그 막아놨던 걸 풀어놓고 잇몸이 자랄 수 있는 것들을 임시로 꼽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기다리면 깨끗하게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보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1주 정도 지난 소견이고요. 이거는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거를 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철과 의사가 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풀고 여기다 보철물을 꼽기만 하면 됩니다. 보철 치료하는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수술을 하시고 오면은 이렇게 이제 보철과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보철과 의사가 보고 이제 이것을 풀어내게 됩니다. 풀어내고 본을 뜨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주변에다가 실을 꼽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해서 이 본 뜨는 물질을 집어 밀어 넣고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데요. 요즘은 좋아져서 이런 것들을 꼽고 실을 빼낸 자리에다가 그 본 뜨는 그 물질을 넣지가 않고
본 뜨는 물질이 들어갈 자리에 이 플라스틱을 꽂고 요것을 갖고 본을 뜨게 됩니다. 요것만 갖게 돼도 상당히 실 꼽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양쪽에 지금 그 보철을 하라 내원했습니다. 물론 위에 턱이기 때문에 6개월을 기다려서 2차 수술을 하고 2주 후에 이제 보철과에 내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양쪽을 이제 보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본을 뜨는 모습인데요. 예전에는 요 본 뜨기 전에 실을 꼽고 실을 꼽은데 빼내면서 바람 불면서 그 본 뜨는 물질을 밀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엔 그렇게 안 하고 플라스틱으로 그걸 대체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일단 그 본을 뜬 다음에 우리가 그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석고를 붓고 바깥으로 이제 모형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기공실로 와서 그 이런 것들은 하게 되고요. 자, 이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형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보철과 의사가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시하게 되고 그 기공사가 일단 이런 것들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아까 임플란트는 굉장히 복잡하다 말씀드렸는데 요것만 심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위에 연결되는 많은 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금인데요. 이런 것들을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굉장히 그 1년 정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것들이 나사가 여기서 부러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관리해주면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깎고 붙이고 굽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보철물이 다 만들어지면 이것을 이제 입안에 꼽고 나사를 돌려서 조여주게 됩니다. 대부분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많이 이제 불편하시는 거는 이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나사가 풀려서 임플란트가 이 보철물이 이렇게 싹 이렇게 양옆으로 도는 경우가 간혹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다시 내원하셔서 나사를 조여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요건 심각한 계산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증례를 보겠습니다. 치아가 하나 빠지게 되는 경우인데 예전 같으면 요 지금 옆에 치아가 조금 지금 요 아말감 주변을 좀 썩어 있습니다. 요거를 깎고 씌우면서 요것들 씌우면서 여기를 보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젊은 환자들인 경우에는 치아를 너무 일찍 깎아버리게 되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특히 요 치아인 경우에는 그다지 뭐 결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깎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플란트 비용이나 이 세 개를 깎는 비용이나 금으로 하게 된다면은 아주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임플란트 이런 경우에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요 자리에다가 어금니가 빠진 자리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그리고 요 임플란트 보철물로 수복해준 그런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임플란트가 유용한 경우입니다. 요 맨 뒤에 어금니가 2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치과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배웠냐면 그때 당시에는 임플란트가 초창기였는데요. 요 앞에 치아 2개를 깎고 그거에 매달아서 이게 뒤쪽에 보철을 하라고 그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 그 허공에다 치아 2개를 매달고 앞에 치아 2개로 힘을 받게 되면 여기서 시소의 가운데점이 되고 요게 치아가 씹을 때마다 이거는 눌리게 되고 이건 들리게 됩니다. 이 치아는 가만히 있게 되고요. 그럼 이 치아가 2년, 3년 후에는 대부분 빠지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고 이 치아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게 되고 이런 경우에 그렇게 치아를 매다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안 하게 됩니다. 별로 좋지가 않은 경우고요. 하게 된다면은 임플란트 심거나 아니면 틀니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틀니가 나쁜 수식은 아니지만 하지만 틀니를 쓰시게 되면은 주변 치아를 또 손을 대게 되고 그리고 반대쪽까지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 작은데 틀니를 쓰시게 되면 상당히 좀 불편하신 점도 많으실 거고,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특히 40대 초반인 경우에 틀니를 쓰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집어 던집니다. 쓰지 못하시겠다고. 아니면은 책상 서랍에 넣어두시거나. 치아를 쓰시게 되면 상당히 나이에 대한 상실감도 많이 오시게 되고요. 불편한 점도 이만저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2개 심어서 보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쪽 치아를 보존도 할 수가 있고, 틀니를 쓰시면서 다른 치아를 건져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고, 뺐다 꼈다 하면서 오는 그런 번거로움이나 씹는 데에 대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치아가 많이 없는 경우에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앞쪽에 여기 신경이 이렇게 돼 있고 신경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신경이 없는 데만 깊게 심어서 이렇게 그 틀니를 고정을 했는데요. 요즘은 여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걸 좀 닫아 놓고요. 근데 최근엔 이렇게도 하지만 뒤쪽에도 많이 심어서 자기 치아처럼 감쪽같게 그렇게 보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 임플란트는 그 치아를 보철하는 데만 쓰는 건 아니고요. 틀니를 붙잡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간혹 그 위에 틀니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쓰시는데, 아래 틀니인 경우에는 혀로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빠진다거나, 아니면 씹으려고 그러면 들썩들썩 이쪽을 씹으면 이쪽 들썩거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좌우로도 이렇게 도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 2개를 심어서 여기 이 봉이 이 틀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여기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임플란트가 좌우로 도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빠지는 힘도 그렇게 굉장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그 임플란트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성수되게 무너지듯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본인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자기 치아 닦는 거 이상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치과에 내원하셔서 이 구조물들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까 그 복잡한 그런 많은 수쿠리와 몸체들이 올곧게 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점검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이렇게 짓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솔질 관리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위아래로 하시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위아래로 하시는 게 기본이고, 이런 치간 칫솔 쓰셔서 이 사이를 닦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제일 좋은 건 치실을 써서 이 사이사이를 닦아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솔질은 위아래로 하시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하시기 전에 살짝 이 이솔모가 치아를 긁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진동만 주셔서 이 이솔모가 몇 가닥이 그 잇몸하고 임플란트 사이에 조금 들어갈 수 있게 한다면 이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도 잘 닦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양치를 하시는 것이 대부분 효과적입니다. 임플란트 쉬운 경우만 보셨는데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꽤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어려워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잇몸뼈가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가 빠지고 나면은 뼈가 다 녹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악동이라는 공기주머니 상당히 큰 경우, 내려온 경우는 이쪽 공기주머니를 들어 올리고 여기다 뼈를 이식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가까운 경우도 우리가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 임플란트는 오래 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당장은 쓰실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뼈가 없는 경우에 살짝 조그마한 거를 쓰시고 이 머리는 이만한 걸 보철을 하게 되시면 이 뿌리보다 머리가 이렇게 큰 경우는 상당히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신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어렵게 되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뼈이식 형태입니다. 이렇게 공기주머니가 크신 경우에 임플란트를 공기주머니 뚫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짧은 임플란트 심고 이렇게 긴 머리를 가지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씹으실 때 좌우로 많이 갈아서 씹으시게 되는데, 갈면은 뿌리는 이만하고 머리는 이만하게 되면 이거 흔들면은 이 뿌리는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 사실 좋지는 못한 임플란트가 되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뼈를 이식해서 뼈가 굳으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뼈 이식하는 경우는 우리가 뼈를 유리라고 해서 띄어서 이식하는 경우하고 혈관체로, 여기 혈관인데 혈관을 통째로 이식해서 혈관을 현미경 수술을 보고 이식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임플란트 수술에 맞지가 않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토막을 내서 이런 나사하고 스크류를 고정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뼈를 부셔서 이 뼈를 굳게 하는 그런 물질과 그 막으로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공골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동종골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뼈를, 주로 대부분 사체기증자의 뼈고 국내에서도 있지만 대부분 수입해서 쓰게 됩니다. 사체기증자의 뼈를 처리를 해서 나온 뼈나 아니면은 이종골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경우는 소뼈입니다. 소뼈를 단백질을 모두 없애고 그 알갱이만 남게 해서 쓰는 경우, 그리고 합성골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진짜 만드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고리식을 해야 될 양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빨리 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조재료로 쓰게 되고, 이런 것들만 갖고는 넓은 것들을 회복하게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빨리 뼈가 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그 뼈를 늘려서 쓰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게 지금 다리가 한쪽은 짧았는데요. 부러뜨린 다음에 잡아 끄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뼈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임플란트 할 때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뼈가 없는 경우에 부러뜨린 다음에 잡아 끌면은 우리가 그 꿀을 만들면 이거 그 벌집을 계속 우리가 빼고 새 벌집 갖다 주면 꿀을 만들듯이 여기서는 계속 뼈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도 뼈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뼈가 없는 경우에도 잡아 늘리면 뼈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즘 그 골형성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혈소판 풍부한 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호르몬으로서 뼈를 만들려고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는 어느 병원이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대답은 어느 병원 가셔도 대부분은 쉬운 임플란트는 다 성공합니다. 대부분은 뭐 작은 병원에 가셔도 아니면은 전문의가 아니어도 쉬운 임플란트는 다 대부분 성공을 하고요. 어려운 경우는 굉장히 그 수술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이 좋다고 제가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